그날 밤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그 밤에 저는 아들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동치미와 갓김치를 정성껏 담은 김치통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손주들 먹이려고 꼬박 이틀 밤을 새워가며 만든 약과가 든 보자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면서도 아들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습니다. 예고 없이 온 것은 제 잘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위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은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재민이가 아프다길래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왔어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에 반가움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을 하셨어야죠.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돼서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처에 여관 많으니까.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내일 보세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관이라고요? 눈이 이렇게 펑펑 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이 제 어깨 위로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서러웠던 그 시절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이고 올해 나이 73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에서 소작농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일을 도우시며 푼돈을 벌어오셨습니다. 형제는 저 포함해서 7이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5째였고 딸로는 셋째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컸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4학년까지만 다녔습니다. 더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학교 가는 것보다 집안일 도우는 게 더 중요하다. 미안하다라고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어린 시절은 끝났습니다. 12살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읍내에 사는 양반집이었는데 거기서 아이들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른들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러면 쫓겨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밥은 그 집에서 남은 것을 얻어먹었고 잠은 부엌 한 구석에서 잤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혔고 여름에는 모기한테 뜯겨서 온몸이 부르틀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찾아오셔서 순자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네 엄마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식모살이 했습니다. 12살부터 19살까지요. 제 청춘은 그렇게 남의 집 부엌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19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종수였고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저 집이 땅이 좀 있어요. 장남한테 시집 보내면 고생 안 할 거예요 라고요.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딸을 고생 안 시키고 싶으셨으니까요.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선을 보는 날 남편이 될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착해 보였거든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혔고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시댁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사람 대접받기는 힘들겠구나라고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를 맞으셨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며느리라고? 왜 이리 키가 작아 얼굴도 별로네 일은 잘하겠냐? 라고요. 첫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냥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혼자서 인사를 꾸벅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인정받겠지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요.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둘, 시누이 하나까지 7명분의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반찬은 최소 5가지는 있어야 했고 국도 꼭 끓여야 했습니다. 밥알 하나라도 타면 시어머니한테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친정에서 뭘 배웠냐라면서요.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저는 부엌에서 찬밥에 물 말아 후다닥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바로 논으로 나갔습니다. 모를 신고 김을 메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논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뭐하냐 빨리 안 해? 라면서요. 저녁이 되면 또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는 냇가에 가서 빨았는데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핀잔을 주셨습니다. 밥이 왜 이리 질어? 이게 밥이냐? 반찬이 왜 이리 짜?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야? 빨래가 왜 이리 덜 됐어? 다시 해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울면서도 예 어머니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대들었다가는 더 큰일 나니까요. 시누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어렸는데 형수라고 존댓말도 안 했습니다. 야 밥 줘, 야 빨래 해줘라면서 반말을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시동생들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 옳다는 식이었거든요.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구박을 받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셨습니다. 쓸모없는 년, 밥값도 못하는 것, 애도 못 낳는 년을 데려왔으니 집안 망신이다라면서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네 며느리 애 못 낳는데 저러다가 쫓겨나겠네라면서요.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주세요, 제발요라면서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기다리면 생기겠지라고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속으로는 실망했을 거예요. 장남인데 대를 이어야 하니까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봄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읍내 의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안도해서 운 거였습니다.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조금은 인정받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지셨습니다. 그래? 진짜야? 아이고 드디어.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웃으면서 고생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시아버지도 기뻐하시면서 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들이기를 빌었습니다. 딸이면 또 구박받을 것 같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에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놀고 있을 거냐 이래라라면서 일을 시키셨거든요. 배가 불러와도 논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 먹는 날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입덧 핑계 대지 마라. 예전 사람들은 해산하는 날까지 일했다라면서 구박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요. 이 아이만 건강하게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해 겨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통이 12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아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나았구나, 살아서 나았구나라면서요. 시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박재민이라고요. 건강하고 큰일 할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요. 재민이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패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세상 모든 고생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재민이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재민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수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라서 좀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도 낳았으니 딸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이는 재민이보다 더 순한 아이였습니다. 잘 울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자고 손이 덜 가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농사일, 집안일, 육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졸 중이었습니다. 급히 읍내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날 밤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님 맞이하고 밥 짓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사흘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시동생들은 재산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니까 집과 땅 대부분을 물려받았는데 시동생들이 불만을 품은 거였습니다. 형만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뭐냐면서요. 저는 그 싸움에 끼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누이들이 저한테까지 불똥을 튀겼습니다. 형수가 시아버지 재산 다 빼돌렸다. 형수가 꼬드겨서 형이 다 차지하게 했다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재민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거든요.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5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5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시동생들도 시누이들도 안 왔습니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만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소변을 못 가리시게 됐을 때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린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저를 구박하신 분이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요.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 미안하다라고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편히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미워했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같이 산 어른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은 재산 문제가 정리되니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관심이 없어진 거죠. 저와 남편 그리고 재민이와 수연이.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재민이는 국민학교에 들어갔고 수연이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농사일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민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 2등을 다퉜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재민이가 머리가 아주 좋아요. 잘 뒷바라지 하시면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재민아, 선생님이 너 칭찬하셨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엄마가 다 해줄게 라고요.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엄마 아빠 고생 안 시킬게 라고요.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재민이도 잊지 않았을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재민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이었습니다. 저도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품삯을 더 받으러 다녔습니다.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습니다. 남편도 농사일 외에 막노동을 뛰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서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악착같이 돈을 모은 건 다 재민이 때문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으면 우리처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수연이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시집을 갔습니다. 착한 남자를 만나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수연이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엄마 건강해? 밥은 잘 먹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재민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수능을 앞두고 저희 집은 비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재민이 대학 보내주세요. 그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라고요. 수능날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물만 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재민이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엄마, 잘 본 것 같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라면서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민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간 건 재민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순자네 아들이 서울 큰 대학을 갔대. 대단하다. 어떻게 키웠길래 라면서요. 저는 너무 기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술을 마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해냈어. 우리 집안에서 대학생이 나왔어. 조상님들이 도우신 거야 라면서요. 저는 밤에 혼자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재민이를 서울로 보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과 떨어져 사는 거였으니까요. 기차역에서 재민이를 배웅하면서 저는 재민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아, 밥 거르지 마. 아침 꼭 먹어. 감기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가 바로 올라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나 잘할게 엄마 아빠 고생시키지 않을게라고요. 기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됐어 들어가자 잘 될 거야 우리 아들이잖아 라고요. 재민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 장학금도 받았고 과대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내려와서 농사일을 도와줬습니다. 일하면서 엄마 아빠 고마워 나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민이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민이가 대학 3학년이 되던 해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같은 과 후배라고요.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출신이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예쁜 아이일까 착한 아이일까. 재민이가 방학 때 처음으로 수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조곤조곤 잘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이답게 세련돼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어서 와라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밥 많이 먹어 시골 밥이라 맛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좋았습니다. 예쁜 며느리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시골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지만 점점 티가 났습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라고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소박하다고 젓가락을 거의 안 들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갈 먹더니 좀 짜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개구리 소리가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자겠다고 했습니다. 모기가 물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더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표정은 계속 밝지 않았습니다. 사흘 있기로 했는데 이틀 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라면서요. 재민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원래 좀 예민해 이해해줘라고요. 저는 그래 괜찮아 젊은 아이들이 그렇지 뭐라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큰 회사였거든요. 재민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대기업이야 연봉도 좋아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재민이 해냈구나 해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라면서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민이가 대기업에 들어갔대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고요. 남편도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됐네 이제 우리 아들 편하게 사는 거 보겠구나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재민이가 취직하고 2년쯤 지났을 때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시골을 싫어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첫인상에서 느꼈던 차가움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이가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좋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 식당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시골장에서 산 옷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차려입었습니다. 상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저희를 보시면서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지? 라는 눈빛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진행됐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맞춰 입고 갔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맞춘 한복이라 좀 촌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훨씬 많았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친척 몇 명과 마을 어른 몇 분만 오셨습니다. 30명도 안 됐습니다. 예식장이 너무 크고 화려해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재민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여태까지 키워줘서 나 잘 살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재민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아프지 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재민이 부부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를 얻었는데 꽤 좋은 동네라고 했습니다. 강남 근처라고요. 저는 궁금했지만 선뜻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재민이한테 가끔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재민아, 밥은 잘 먹어? 수진이하고 잘 지내지? 라고요. 재민이가 응, 잘 지내, 걱정 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아들 결혼했으니까 이제 제 손을 떠난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었거든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재민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싶고. 하지만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손자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이라고 지었다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가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수진이가 산후조리 중이라서 좀 그래. 예민해서 나중에 와라고요.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산후조리가 중요하지. 며느리가 예민할 때 가면 안 되지.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재민이 집에 처음 가봤습니다. 아파트가 정말 넓고 깨끗했습니다. 가구도 비싸 보였고 인테리어도 예뻤습니다. 손자 준혁이를 안아봤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재민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예쁜 것, 우리 준혁이 할머니가 왔어라면서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손자를 안으려고 하면 슬쩍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울면 안 되니까요 라면서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손 안 대셔도 돼요 라면서 막았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주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배달시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틀 있으면서 손자하고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껴안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대접을 받나? 손자 안아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 잘 안 갔습니다. 가봤자 눈치만 보이니까요. 재민이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금방 끊었습니다. 엄마, 나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라면서요.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라고 해도 수진이가 친정에 가야 해서라면서 안 왔습니다. 추석에도 안 오고 설날에도 안 왔습니다. 저는 명절마다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재민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 만들어 놓고 혼자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야, 재민이 바쁜 거 알잖아. 대기업 다니면 바쁜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알아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민이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였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후유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오른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민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재민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했어. 상태가 안 좋아라고요. 재민이가 놀라서 엄마 어떻게 해? 나 지금 가야 하는데 회사 일이 있어서 당장은 못 가. 주말에 갈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 일 먼저 하고 와라고 했습니다. 결국 재민이는 일주일 뒤에야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하루만 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회사가 너무 바빠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라면서요. 저는 알았어. 가봐. 일 열심히 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남편은 6개월을 병원에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때 재민이는 옆에 없었습니다. 회사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서 당장 올 수가 없다고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재민이가 못 와서 미안해. 아들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라면서요. 장례식 때 재민이 부부가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상복을 입고 왔는데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문상객 응대도 안 하고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 장례식인데 며느리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장례가 끝나고 재민이 부부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힘내, 자주 연락할게, 몸 건강히 잘 계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너무 힘들어, 나도 데려가라면서요. 수연이가 가끔 전화해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밥은 먹어? 내가 갈까? 라고요. 저는 응 괜찮아, 내 시댁일 바쁜데 오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해보면 바쁘다고 금방 끊었습니다. 손자 준혁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준혁이 좀 바꿔줘라고 해도 지금 학원 갔어, 지금 자고 있어라면서 안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른이 됐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농사짓기가 버거워서 땅을 조금씩 남한테 맡겼습니다. 수입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재민이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손 벌리면 안 되지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면 되니까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재민이한테서 전화 왔는데 어머니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라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재민이가 직접 전화하면 되지 왜 이장님한테 물어보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재민이가 제 핸드폰 번호를 잃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을 바꾸면서 연락처가 다 날아갔다고요. 잃어버렸다니요? 친어머니 전화번호를요? 저는 너무 서글펐습니다. 다른 번호는 다 저장해놓고 엄마 번호는 안 외우고 있었던 거구나. 그게 내 아들이구나.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 재민이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재민이야 라고요. 반가우면서도 긴장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지?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소식인가? 응, 재민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아파, 몸이 안 좋아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아픈데?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위험이래,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안 좋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라고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재민이가 아프다니. 위험이라고 해도 가볍게 볼 게 아니잖아요. 심해지면 위궤양되고 더 심해지면 암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요.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 해줘야겠다고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가서 밥 잘 해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동치미를 담갔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이 위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갓김치도 담갔습니다. 손주 준혁이 먹이려고 약과도 만들었습니다. 밤새 반죽하고 기름에 튀겼습니다. 손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시골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정성이 담긴 거니까 맛있게 먹어주겠지 싶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재민이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아프다니 내가 가서 밥 잘 해줘야지, 좋아지게 해줘야지, 엄마 밥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락눈이었는데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한방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재민이 집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또 타고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헤맸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 겨우 찾아갔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이 무거웠습니다. 어깨에 맨 보자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얼굴 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민이한테 전화해볼까 하다가 그냥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싫어할 것 같았거든요. 재민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져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파트동 번호를 찾느라 헤맸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동이 여러 개라서 헷갈렸습니다. 겨우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재민이 집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안 한 얼굴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재민이가 아프다길래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왔어. 동치미 담갔어. 재민이 좋아하잖아 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후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을 하셨어야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해. 깜짝 방문하려고 했어.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 가져왔어 라고 말하면서 김치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돼서 좀 그래요. 재민 씨도 자고 있고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되겠니? 재민이 얼굴만 보고 갈게. 오래 안 있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진짜 안 돼요. 근처에 여관 많으니까 거기서 하루 주무시고 내일 보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관이라고요? 제가 아들 집에 왔는데? 눈이 이렇게 펑펑 오는데?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진아, 밖에 눈이 많이 와. 내가 지금 여관을 어떻게 찾아가? 잠깐만 들어가서 쉬었다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찾을 수 있어요. 검색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요. 저는 나는 스마트폰 쓸 줄 몰라. 할 줄 아는 게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가시면 기사님이 알아서 데려다 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니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재민이 깨워줘. 내가 재민이한테 얘기할게 라고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민 씨 많이 아파서 푹 자야 해요. 깨우면 안 돼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에 든 김치통이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어깨에 맨 보자기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밖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얼굴에 눈이 부딪혀서 아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길도 잘 모르겠고 사람도 없고.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제 어깨 위로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모든 걸 바쳤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돈 모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아끼면서 재민이한테 먹였습니다. 내 옷 한 벌 못 사면서 재민이 옷 사줬습니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재민이 잘 되라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여관 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 오는 밤에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 차가운 바람에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몸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발도 안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 끝나겠지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시면 얼어 죽어요. 일어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요. 괜찮아요. 라고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큰일 나요. 저 바로 저기 살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여자 이름은 김혜진이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에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눈 쌓인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여서 이상해서 다가왔다고요. 혜진 씨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진 씨가 히터를 틀어주고 뜨거운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어르신 손발 녹이세요. 동상 걸리셨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까 감각이 돌아오면서 아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밖에 계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다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 왔다가 며느리한테 여관 가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났다고요. 혜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말이 돼요? 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요? 정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혜진 씨네 집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혜진 씨가 아침밥도 해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어르신 드세요 많이 드세요 라면서요. 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아들 며느리한테 받지 못한 대접을 남한테 받다니. 너무 서글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들분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전화기가 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화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민이가 뭐라고 할지 무서웠습니다. 혹시 며느리 편을 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르신 대신 연락해 볼까요? 라고요. 저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끼쳐서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쯤 되니까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수진이가 어젯밤에 왔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 라고요. 저는 응 왔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수진이가 당황했대 집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랬대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이 정리가 안 됐다고? 그게 이유가 돼?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민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어디? 라고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눈 오는데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 모르는 사람이 구해줘서 그 집에서 잤어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집에 갈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울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얼굴 보기도 싫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재민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잘못했어 내가 혼냈어 다시는 안 그러게 할게라고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민아 됐어 나 집에 갈게 너 바쁘잖아 이래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자 내가 사과할게 수진이도 사과할 거야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갈래. 며느리 눈치 보면서 있기 싫어 손주 얼굴 보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집에 왜 가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민이 손을 뿌리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민이 생각, 남편 생각, 지나온 세월 생각.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뭘 위해 산 건가, 누구를 위해 산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앓았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렸거든요. 눈 오는 밤에 밖에서 오래 있었으니까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수연이가 연락해서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괜찮아? 내가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 오지마 4시 되길 바쁘잖아라고 했지만 수연이가 와줬습니다. 며칠 동안 옆에서 간호해줬습니다. 죽 끓여주고 약 챙겨주고. 저는 수연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내가 와줘서 고마워라면서요. 그 뒤로 재민이한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라면서요. 저는 알았어라고만 했습니다. 믿지 않았거든요. 명절에 내려오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가라고 했습니다. 재민이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 보기가 싫었거든요. 보면 그날 밤 생각이 나니까요. 눈 오던 밤 닫힌 문 앞에 서서 울던 그날 밤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3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어려웠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밥 해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수연이가 걱정해서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모실게 시댁에서도 괜찮다고 했어라고요. 저는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라고 했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민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요. 마당에 들어서는 재민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민아 웬일이야? 왜 연락도 없이?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재민이가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혼? 수진이랑? 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얼마 전에 이혼했어 정리됐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싸웠어?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웠어 회사 동료랑이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재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상하더라고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숨기고 뭔가 다른 남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 알고 보니까 1년 넘게 만났대라고요. 저는 재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힘들었겠다. 왜 진작 말 안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리고 부끄러웠어. 내가 바보 같았어라고요. 재민이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힘들었다고요. 수진이가 돈을 물 쓰듯 썼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화장품, 해외여행. 재민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빚도 지게 됐다고 합니다. 카드 빚이 몇 천만 원이 쌓였다고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수진이한테 휘둘리면서 살았어.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라고요. 저는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었어라고요. 재민이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그해 겨울에 엄마 집에서 쫓아낸 거 나중에 알았어. 수진이가 그랬다고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재민이를 안아줬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눈 오던 밤 닫힌 문 앞에 서서 울던 그날 밤이요. 얼어 죽을 뻔했던 그날 밤이요. 재민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 편만 들었어. 엄마 마음을 몰랐어. 불효자야. 나는 이라면서요. 저는 재민이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라고요. 재민이가 며칠을 제 곁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혼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요. 재산 분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재민이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바람 피운 쪽이 왜 위자료를 받아라면서요.
결국 재판까지 갔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이혼이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민이가 양육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자 준혁이를 재민이가 키우게 됐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손주를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는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라고 판결했대요. 바람 피운 쪽이니까요. 재민이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집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서울 직장은? 대기업 다니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 이혼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늦었지만이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재민아, 그러면 어떻게, 내 앞날이 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날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 근데 엄마는 한 분밖에 없잖아. 이제 늦기 전에 곁에 있고 싶어라고요. 재민이가 정말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손자 준혁이도 데리고요.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준혁이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혁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준혁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준혁이 할머니 왔어? 밥 먹었어? 라면서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이는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빈 가게를 얻어서 커피랑 간단한 음식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직접 내리는 커피가 맛있다고요.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소식 들었어? 라고요. 저는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바람 피운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대. 그 남자가 원래 유부남이었는데 이혼 안 해줬대.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대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남한테 한 짓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 거니까요. 나중에 더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수진이가 왜 저를 그렇게 싫어했는지요. 재민이가 말해줬습니다.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못살게 굴어서 결국 이혼까지 당했다고요. 그래서 수진이가 시어머니라면 무조건 싫어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당한 것도 없는데 미리부터 경계를 한 거죠. 저는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진이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수진이한테 한 번도 구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잘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저는 73입니다. 재민이와 준혁이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봅니다. 수연이도 가끔 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다 같이 먹습니다. 동치미, 갈비찜, 잡채, 약과. 예전에는 혼자 밥상을 차리고 혼자 먹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 됐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늦게나마 행복을 찾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시집가서 시집살이하고 남편 떠나보내고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날이 왔습니다. 나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진이는 바람 피운 남자한테 버림받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 짓이 그대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바로 벌받지 않아도 언젠가는 받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며느리한테, 자식한테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저도 그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옵니다. 저는 그걸 평생에 걸쳐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자주 연락드리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비싼 선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목소리 들려주는 것, 얼굴 보여주는 것, 그게 부모한테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